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머스크 엔젤 클럽의 박현준 부회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먼저 간략히 이제 강사 소개를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현재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엔젤 클럽에서 엔젤 투자자로서 기업 가입을 스타트업을 하고 있는데요. 제 현재 업무는 멜시증권에서 보유자산 운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PIT라고 보통 얘기하는 증권사 자기 자본을 가지고 투자하는 업무를 같이 하고 있고요. 장내 주식, 장외 주식 거의 대부분의 투자 업무를 같이 관여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자료는 다 직접 저희 팀에서 만든 작성한 자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보시는 그냥 시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미디어를 통해서 들으시는 것과 저희처럼 투자라는 목적에서 즉 수익을 어디에서 내고 있느냐라는 목적에서 보는 관점이 약간 다르다는 것을 먼저 조금 설명을 드리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장외시장, M&A 장외시장, IPO 시장 이렇게 좀 거창한 제목을 사실 요청을 받고 구매를 좀 했는데 M&A 쪽은 사실은 저희가 관심 있는 M&A 즉 어떤 기술이 최근에 핫한 아이템이냐 어떤 기술을 이쪽에서 말하는 소위 메인 플레이어들이 자신의 포트폴리오에 담으려고 최근에 노력을 하고 있느냐 이런 동향을 살펴보는 쪽으로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장외시장 쪽 이것도 철저히 우리나라 시장에서의 장외시장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에 진행됐었던 장외시장 길 중에서 사이즈 기준이나 아니면 그 의의성에서 높은 점수를 부여해야 될 길을 4가지를 골라봤고요. 물론 이 4가지 딜에 모두 다 저희 머스크 엔젤 클럽 회원들이 각각 자신의 업무 역량을 발휘해서 성사시킨 그러한 성공적인 딜이라는 것도 부연 설명드리겠습니다. IPO 시장을 스펙하고 나가봤는데요. 사실 이렇게 보다 보면 IPO 시장과 스펙을 같이 생각을 못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근데 지금 정책 관여자들께서도 한 가지 좀 고민 중에 하나가 이 스펙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상당히 성공적으로 작은 사이즈의 기업들을 올리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항상 보실 때 이 스펙에 대한 네 번째 제가 설명드릴 이 스펙에 대한 관심사도 계속적으로 관심을 놓지 않으셔야겠다. 이 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5번째로는 이제 예정되어 있는 하반기에 예정되어 있는 이 IPO 기업 리스트들을 이제 쭉 설명드릴 텐데요. 전체를 다 설명드리지 못합니다. 하반기에 남아있는 게 65개라고 하더라고요.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요. 2가지 관점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기업 그리고 해외 기업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M&A부터 보겠습니다. 제가 애플 그리고 구글 그 다음에 페이스북 이 스타 플레이어 3가지의 어떠한 식단을 보여드릴 텐데요. 얘네들이 거두절미하고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블룸버그 단말기에서 조회가 가능한 공식적으로 M&A를 디클레어하고 인수한 기업들의 명단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다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보여드리는 건 애플인데요. 지금 보여드렸듯이 애플의 시가총액은 562조 원입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190조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애플의 시가총액 562조 원은 그냥 러프하게 생각하셔서 삼성전자의 한 3배 정도의 시장 가치를 지닌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애플이 6개월 동안 이 상반기에 샀었던 기업들의 리스트는 상당히 적어요. 지금 혹시 들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애플이 가지고 있는 현금 가지고만 해도 포드 자동차도 살 수 있고 지금 컴캐스트도 살 수 있고 넷플릭스도 살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많은 현금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 M&A는 아주 선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프린스플로 얘네가 M&A를 해왔느냐? 제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사실은 비츠예요. 아시겠지만 이 닥터들의 헤드폰도 상당히 유명한 그러한 이 헤드폰 전문 음향기기 업체죠. 30억 불에 올해 5월 28일이죠. 얼마 안 됐습니다. 30억 불에 이거를 발표를 했는데요. 자, 비츠는 유명한 이러한 이 아이폰하고 딱 연관 지어도 이쪽으로 얘네가 이어폰 쪽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쪽으로 충분히 연관시킬 수 있겠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우리가 그 외에도 보시면 이 스냅필랩이라는 것은 포토그래피 소프트웨어, 즉 사진 촬영에 관련된 소프트웨어를 관련된 그러한 기업들이었고 지금 맨 밑에 나오고 있는 소셜 서치 엔진이라든지 마이크로 LED 디스플레이 같은 것들 결국은 애플은 지금 현재 휴대폰 기능에 충실하게끔 만들기 위한 시너지에 집중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쓴 돈은 적습니다만 확실한
이 M&A 목표를 보여주고 있는 게 애플의 현재 이 상반기, 올해 상반기의 내용이라면 구글은 좀 다릅니다. 구글은 말 그대로 어마어마한 시력을 자랑하고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현재 구글의 시가총액은 약 394조 원입니다. 애플에 비해서는 약 200조 원 정도가 적습니다. 하지만 쓰는 돈은 어마어마한데요. 지금 이게 구글의 올해 상반기 전체 M&A가 아니라 다음 장에 또 있습니다. 그 정도로 상당히 공격적인 식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그냥 굵직굵직한 것들만 잠깐 넣고 넘어가 보면요. 올해 1월 13일 날 네스트랩이라는 걸 인수를 했는데요. 구글이 인수한 이 네스트랩이 뭐 하는 애냐? 말 그대로 네스트, 둥지라는 의지 아니라 홈 오토메이션 전문 기업이에요. 즉, 우리가 외부에서 이게 아직도 광고에서 많이 나오죠. 외부에서 전화를 걸어서 지금 현재 우리 집에 온도가 얼마니 내가 들어가니까 에어컨을 가동시켜주고 지금 현재 어떠한 상태냐 이런 것들 결국은 홈 오토메이션이라는 것은 가정 자동화 결국은 산업 인터넷의 출발을 집안 네트워크부터 시작하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물론 중간중간에 좀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만 이게 엉뚱하게 보시면은 이 산업 인터넷, 보안, 인공지능, 전자상거래, 광고 이렇게 상당히 넓게 포진시켜놨어요. 그래서 보면 야, 구글은 정말 많이 사는구나라고 싶은데 근데 이제 조금 최근 걸로 이 인수하는 것을 넣고 보면 제 여기 오른쪽 라인이 기존의 구글의 사업부에서 어떠한 것에 이런 것들을 붙였느냐를 보여주는 건데요. 재밌는 게요. 네스트랩 아까 1월달에 인수한 이 네스트랩에 다시 또 마이 에너지라는 걸 붙였죠. 또 밑에 네스트랩이 나옵니다. 5억 5,500만 달러 해가지고 홈 모니터링이라는 기업을 샀는데 요 드랍캠이라는 기업이죠. 이것도 네스트랩에다 붙였어요. 즉 요 4월, 5월, 6월 달에 구글의 인수 부분 쪽을 보면 여러 부분을 여전히 하고는 있지만 산업 인터넷 쪽에 상당히 많은 돈을 투자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유추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페이스북을 볼게요. 드디어 우리 삼성전자보다 시가총액이 작은 기업이 나왔습니다. 169조 원이에요. 자 그런데 놀랍게도 얘네가 딱 5개의 M&A를 했습니다. 상반기에. 근데 쓴 돈을 보시면요. 자 마치 하나에만 190억 불을 썼어요. 20조 원이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얘네들은 자기네 시가총액 밸류의 거의 20% 가까운 돈을 올해 상반기에만 M&A에 썼습니다. 삼성전자의 자료를 제가 못 보여드렸어요. 만들려고 준비를 했는데 왜냐? 상반기에 블룸버그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한 게 없어요. 해석하게도 2010년, 11년, 10년 한 건이나 2건 정도씩은 보이는데 이렇게 리스트업을 할 정도의 자료가 없습니다. 그만큼 삼성전자는 현재 보수적이라는 걸 반증할 수도 있는데 페이스북이 정말 공격적이라는 것은 분명해요. 지금 자기의 시장 가치 대비해서 쓰는 돈들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근데 역시 페이스북도 가장 많이 쓴 돈이 왓츠앱이잖아요. 아시는 것처럼 메신저, 인스턴트 메신저 서비스죠. 결국 페이스북은 SNS라는 자신 본질의 서비스를 훨씬 더 강화시킬 수 있는 아주 목적이 충실한 그러한 M&A를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보면 글로벌 탑 3 플레이어들, 메인 플레이어들은 이 페이스북과 애플은 자신의 기존 서비스의 강화라는 쪽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고 우리 꿈을 꾸는 구글은 산업 인터넷 쪽에 다른 것들은 많이 깔고 있습니다만 산업 인터넷 쪽에 상당히 많은 관심과 투자를 하고 있구나. 이 정도로 정리를 하시면 크게 다를 것 같지 않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잠깐 이제 우리나라 쪽으로 돌아와서 상반기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관심을 끌었었던 그리고 규모가 컸었던 장외 시장들을 제가 4가지를 보여드릴 텐데요. 첫 번째 놈은 얘예요. 아시겠지만 삼성 SDS입니다. 그동안의 말로는 아주 무성하고 계속적으로 나왔었던 게 삼성 지배구조 이슈, 이재용이 어떻게 이것을 물러받을 것이냐, 결국은 어떠한 키로를 해줄 수 있는 회사가 필요하다. 그게 SDS라는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공식적으로 인정을 했죠. 그래서 상장을 연말 내까지 추진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 5월 중에 삼성 SDS의 기존 주주 중에서 외국금융기관 지사라고 하겠습니다. 예, 가지고 있는 주식 50만 주를 매도를 의뢰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50만 주의 내부 가격이 14만 6천 원이잖아요. 그러면 이 거래 규모 자체만 해도 650억이 넘는 규모죠. 이거를 이게 D사 신탁을 통해서 개인 자산가들한테 순식간에 다 판매를 시켰습니다. 대단한 딜인데요. 이 딜이 왜 좋은 딜이냐라는 것은 삼성그룹이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제에서의 비중도 물론 그렇습니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좋은 딜이라는 것은 모두가 해피한 딜이에요. 자, 이 딜을 한 시점이 이게 좀 장외시장 차트인데요. 요때였거든요. 이게 지금 가격이 안 보이시는 분들을 보여서 이게 말씀드린 여기가 15만 원대였는데 이 정도에서 딜이 됐고 직후에 삼성그룹에서 SDS 상장을 발표하면서 20만 원으로 갔습니다. 이게 사실 이런 딜들이 좋은 딜이죠. 누구는 돈을 벌고 누구는 돈을 깨먹는 그런 게 아니라 같이 해피한, 매도한 사람도 적당한 가격에서 어쨌든 팔고 나와서 해피하고 다른 매수한 사람들은 돈을 벌어서 해피한 이 딜을 저희 클럽에서 중시적인 역할로 진행을 해서 성사시켰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이후의 상황을 좀 업데이트 해드리면 지금 증권시장에서는 삼성 SDS와 삼성 에버랜드를 가지고 상당히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특히 SDS를 어떻게 보면 이 거래소나 이런 부분 쪽에서도 상당히 많은 페이버를 주고 있는 게 아니냐는 얘기가 나올 정도예요. 무슨 얘기냐면 아주 조용히 지나갔습니다만 검색을 해보시면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6월 중 금융위에서 통과시킨 것 중에서요, 이 상장 부분 쪽에서의 규제 완화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대표적인 거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패스트 트랙을 도입을 했거든요. 예전에는 이 기업이 상장 심사를 청구를 하면 이 기업이 정말 영속성을 가지고 유지가 될 수 있는 기업인지를 상당히 엄격하게 얘네가 심사를 합니다. 그런데 일정 수준 이상의 규모, 매출 규모, 수익 구조, 영업이익, 과거의 이런 트랙이 일정 수준 이상을 충족을 하면 이걸 면제를 시켜줬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기존에는 아무리 빨리 심사를 해도 상장 심사 청구부터 승인까지 45일이 걸리는데 이제부터는 특정 요건을 맞춘 기업에 대해서는 20일이면 돼요. 무슨 얘기냐면 당연히 눈치채셨겠지만 SDS는 그 요건을 맞춥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SDS가 신청을 들어간다. 그리고 한 달 뒤에 상장을 할 수도 있을 정도로 이제 빨라졌어요. 두 번째는 또 어떤 게 있냐면 최소 공모 의무제도라는 게 5%가 있었는데 이거는 새로 기업을 상장시킬 때 5%는 무조건 기업을 공개를 할 때 시장에다 뿌려야 된다라는 공모 의무제도가 있었어요. 근데 이것도 폐지했습니다. 꼭 공모를 안 해도 돼요. 다 SDS한테 그리고 앞으로 상장할 삼성 에버랜드한테 매우 큰 페이버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둘 다 패스트 트랙에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보시기에 삼성이라는 그룹이 결국 하반기에도 상당히 관심의 중심이 될 것이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생소한 기업일 수도 있고 잘 아시는 기업일 수도 있고 되게 좋아하시는 기업일 수도 있고 되게 좀 안 좋아하시는 기업일 수도 있어요. 평가가 상당히 극과 극에 갈리는. 근데 분명한 건 관심의 초점에 포커스를 맞출 만한 그런 스타 기업이라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옐로우 모바일이죠. 옐로우 모바일이 사실 저희 같이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 물론 저희 회사로도 투자를 이게 진행을 했습니다. 저희도 그래서 옐로우 모바일이 들어갔었던 기간 투자가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들께서 옐로우 모바일에 돈을 넣은 사람들이 상당히 궁금하실 텐데요. 그 기관들은 여러분들 생각보다 상당히 가까운 데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은행, 자문사, 금융사, 캐피탈 이러한 기관들이에요. 이런 기관들은 옐로우 모바일의 성장성에 상당히 높은 점수를 주고 특히 266억 중에서 100억 원을 CB 형태로 했거든요. CB 형태의 투자라는 것은 은행들이 이걸 주도를 했는데요. 이거는 상당히 보수적인 은행의 특성상 공격적인 투자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오픈되자마자 바로 끝났어요. 그만큼 되게 핫한 딜이었고요, 시장에서는. 그래서 총 두 번에 걸쳐서 320억, 첫 번째는 60억 정도를 했었고 두 번째 제일 최근에 한 게 2014년 5월에 RCPS를 주당 67만 7천 원에 166억을 찍었고 CB를 100억을 해가지고 총 266억 원을 지금 펀딩을 조달했는데 그래서 이 펀딩 가지고 계속 기업 인수하는 그 에쿼티 수합의 자금으로 지금 활용하고 있죠. 자, 논란이 상당히 많은 기업일 수도 있고 화제 중심 있는 기업도 왔는데 저희가 본 건 분명한 것은 우리나라 벤처 생태계에서 이러한 비즈니스 모델은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전에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것을 좋아하는 저희 금융시장의 특성상 기관 투자가들이 이런 부분에 열광할 수밖에 없고, 이러한 것은 물론 아직까지는 시험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성공한다면 상당히 기념비적인 그러한 실험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때 266억의 투자 가치는 밸류에이션 기업 가치 2,600억으로 투자됐습니다. 상당히 큰 규모죠. 역시 이것도 광고에서만 보셨지 기업으로는 생소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다른 그림 안 보여드리고 재무제표 한번 보여드릴게요. 바디프렌드라는 제목이 있으니까 좀 보시 편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사실 이러한 성장을 보여주는 기업이 몇 개나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2012년, 13년도에서 14년 상반기에 이미 작년만에 매출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도 꾸준하게 20%대, 10%대 후반을 지금 유지를 하고 있고요. 6월에 얘네가 아주 조그맣게 열렸습니다. 50억 정도가 열렸는데요. 근데 거래된 가치는 거의 2천억 원, 밸류에이션 2천억 원에 거래가 됐어요. 그리고 물론 이것도 다 기관 투자가들이 가져갔습니다. 신탁과 기관이 이미 셋업해서 가져갔고요. 나중에 관심 있는 분들께서는 바디프렌드 좀 공부를 해보세요. 상당히 재밌는 기업이고 요즘에 렌탈 시장 쪽에서는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그러한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 미리 공부를 해두시면 나중에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IPO입니다. 요거는 어떻게 보면 성적표 같은 건데요. 올해 상반기 때 올라온 것들입니다. 글씨가 작아서 조금 안 보이실 수도 있겠네요. 지금 보니까.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상반기에 총 10개 정도가 올라왔는데요. 지금 오른쪽에서 보시면 공모가 대비 상장이 종가 기준으로 해서 마이너스 하나도 없죠.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냥 빨간색이 하나 없이 다 파란색이죠. 다 올랐다는 그런 얘기고요. 평균적인 수익률 자체도 물론 7%, 3% 이런 건 있지만 이런 것들은 스펙이니까 이런 것들을 제외하면 러프하게 계산해서 40% 이상을 공모주에 들어가서 상장일 때 매도한 사람들에게 수익을 줬습니다. 그만큼 지금 IPO 시장은 뜨겁습니다. 또 어떠한 부분이 있냐면 하이힐드 펀드, 분리과세 펀드를 지금 현재 나라에서 열어줬죠. 이게 지금 한 5,500억 정도 되는데 이 분리과세 펀드, 하이힐드 펀드가 뭐 하는 거냐면 결국은 트리플 B 플러스 이하의 채권을 그 펀드의 30% 이상을 가지고 있으면 그 펀드에는 새로 올라오는 공모 규모의 10%를 무조건 우선 배정해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올라오는 기업이 총 공모하는 규모가 100억이다. 그러면 무조건 10억은 하이힐드 펀드에 줘야 돼요. 지금 이게 열려서 아주 많은 유동성들이 IPO 시장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반기에는 지금 상반기에 10개 있는데 하반기에는 65개가 들어온다는 말씀을 이러한 제도적인 뒷받침이 있기에 가능한 거고요. 지금 여기만 기억하시면 이 시장은 지금 되게 핫하고 그래서 지금 더 많은 자금이 들어오고 있구나 라는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재밌는 거는 상반기에 10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는 통계적으로 유리하다고 얘기하기 좀 힘듭니다만 보시는 것처럼 소프트웨어 그리고 IT 쪽에서 많은 수익을 줬습니다. 인터파크 INT가 사실 수익률에서는 가장 최고의 종목인데요. 전자상거래죠, 인터파크에. 근데 첫날 매도하신 분들은 130%의 수익이 났습니다. 공모가 대비해서. 그리고 오이솔루션, 역시 통신 비즈니스 쪽에 관련된 IT 업체인데요. 마찬가지로 130%의 수익이 났습니다. 130%가 어떻게 나냐? 공모가 대비해가지고 2배까지 첫날은 거래가 공모가가 1,000원이다 그러면 900원부터 2,000원까지 움직일 수 있어요. 거기에서 기준가가 결정되고 거기에서 상한가로 가니까요. 1,000원에서 예를 들어서 시작했는데 9배면은 2,000원에 시작을 하고 2,000원에서 상한가 15%면 2,300원이니까 130%의 수익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공모시장이 뜨겁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제가 이 부분은 사실 이게 핵심인데요. 섹터 부분 쪽으로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저희 팀에서 이거를 자 그러면 어떠한 섹터가 상대적으로 강했고 어떠한 섹터가 상대적으로 약했냐 이 부분을 한번 봤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이게 첫 장인데요. 압도적인 게 딱 하나 나오죠. 소프트웨어입니다. 소프트웨어 쪽은 평균적으로 2013년부터 현재까지 1년 반 동안 공모시장에서 60%의 수익을 줬고요. 단 한 번 마이너스 7% RT캐스트 한 번 깨진 적을 제외하고는 다 80%, 130%, 50%, 85%예요. 즉, 이 시장에서 인기 있는 게 결국은 IPO 시장에서도 인기 있는 거라는 거죠.
다른 것들도 물론 괜찮습니다만 샘플 수가 좀 적고요. 유의한 샘플이라고 할 수 있는 것 중에서는 소프트웨어 업종의 상대 강세, 역시 모바일 게임이나 이런 부분들이 하반기에도 많이 올라올 걸로 예상이 되는데 이러한 섹터들은 여전히 시장에서 사랑받고 있다 이렇게 인식하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또 사랑받고 있는 섹터가 뭐냐면 헬스케어입니다. 바이오 쪽은요, 잘 모르겠습니다. 이 바이오 쪽을 제가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좀 폄하할 수도 있는 거 아닌데요. 이게 바이오 쪽은 기술만 가지고도 상장을 통과시켜주는 제도가 있어요. 아시겠지만 기술성 평가라고 그거를 보통 얘기를 합니다. 기술성 평가. 이게 뭐냐면 바이오는 사실은 매출을 일으키고 수익을 내는 것들이 극히 드물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기준대로 하면은 대부분 다 상장 심사에서 수익, 재무제표, 즉 숫자를 맞추지 못해가지고 다 떨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나라에서 야 바이오를 그렇게 획일적인 잣대로 하지 말고 바이오 같은 경우는 조금 예외적인 경우로 얘네가 가지고 있는 이 바이오 원천 기술, 이 기술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평가를 하게끔 해서 이 기술이 뛰어나다라는 판정을 받으면 상장시켜라. 이게 특례 조항이거든요. 한마디로 이 기술성 평가라는 거를 통해서 올라오는 기업들이 꽤 많습니다. 바이오는 포렌테기도 그랬고요, 레보캠 바이오 사이언스도 그랬고요, 예전에 크리스탈 지노믹스 아직도 있죠. 크리스탈이라고 이러한 기업들도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실적은 안 나오는데 이분 분명히 기술은 있어 그래서 통과 이런 식으로 해서 올라갔거든요. 재미있는 거는요, 기술성 평가로 통과했다는 것은 이 회사가 돈을 못 벌고 있습니다라는 같은 말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술성 평가를 통과했다는 것은 당연히 수익이 나고 있으면 일반적인 상장 절차를 통과해가지고 올라오는데 바이오 기업 기술성 평가를 통과했다는 것은 제가 돈을 못 벌고 있어요 라고 딱지를 붙이는 건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전체 기술성 평가 기업들을 다 분석을 했더니 딱 하나 빼놓고 다 플러스예요. 수익률이. 무슨 얘기냐면 바이오는 묻지도 따지도 말고라는 성향이 좀 있어요. 시장에서. 내가 모르니까 전문가도 없으니까 약간 프리미엄을 받는 것도 있고요. 약간 조금 이 정상적인 시간이라고 할 수 없는 약간 시장 이상 현상이 관측되고 있는 게 바이오 쪽입니다. 물론 바이오 쪽 폄하하는 게 아니라 금융시장에서 바이오를 바라보는 시간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더 포텐셜이 크다라고 할 수 있겠죠. 설명이 들었는데 헬스케어가 68% 평균적인 수익률로도 가장 높은 그러한 섹터를 보여주고 있고요. 이외에 자동차 부품주도 있습니다만 이거는 한 종목에 너무 크게 좀 수익을 낸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약간 유의성은 떨어지는 그러한 경우고요. 통신 쪽 같은 경우도 역시 대상수가 너무 적어서 유의하는 기준이다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부족할 것 같습니다. 헬스케어 그리고 앞장의 소프트웨어, 결국은 이 두 가지가 우리나라 공모 시장에서 최근 2년 동안 가장 인기가 많은 업종이다라는 것 역시 감안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차트를 보시고 이게 뭔지 아시는 분은 솔직히 고백하시는 게 맞아요. 주식하신다고. 이 차트를 보고도 이 종목을 안다라는 것은 사실은 제가 이 종목을 안 알려드리려고 차트에 약간 기간을 바꿨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현재는 아니에요. 이게 한 달 전쯤의 차트고요. 그리고 이게 참고로 말씀드리면 일간 데이터가 아니라 주간 데이터, 보통 얘기하는 주봉인데요. 진짜 재미없죠. 보시는 것처럼 가격이 얼마입니까? 15만 원을 찍고 계속 내려와가지고 제일 밑에는 7만 원, 반토막 소위 말하는 내가 가지고 있으면 반토막 항상 그러한 종목이 났는데요. 계속적으로 하락하면서 이때 어떤 일이 있었냐? 반년 2등 그리고 계속 MS는 늘지를 않고 줄거나 정체돼 있었죠. 자, 이러한 기업인데 이게 뭔지 아세요? 네. 예, 다음에 주봉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그 뒤에 딱 5주 동안의 주가 움직임. 이 주간 데이터입니다. 예. 그만큼 이 M&A라는 것처럼 파워풀한 게 없어요. 그리고 어떠한 결함이냐에 따라서 시장이 열광하느냐 냉담하느냐는 결국은 주가가 보여준다고 생각을 하는 저희 같은 시장 원칙주의자의 입장에서는 지금까지는 향후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분명히 베스트 딜이었고요. 상반기에. 그리고 올해의 베스트 딜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물론 그 부분은 다음 카카오의 새로운 경영진분들이 가지고 있는 숙제겠죠. 하지만 이러한 부분이 금융시장의 매력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약간 생소할 수도 있는데요. 스펙을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스펙이라는 것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백도어 리스팅이라고 아십니까? 예전에 스타우텍이라는 그런 기업이 백도어 리스팅으로 들어와가지고 시장에서 막 50배, 100배를 가면서 엄청나게 많은 일반 투자자들을 울렸었죠. 그래서 사실은 이 백도어 리스팅이라는 게 원칙은 쉘이라는 게 있고 이건 상장 기업이에요. 그래서 아주 껍데기만 남은 별 볼 일 없는 기업이 하나 있고 장외에 있는 기업이 실적을 내고 있는 그런 기업인데 상장 심사나 이런 것들의 절차가 너무 복잡하고 오래 걸리니까 여하튼 어떠한 이유였으니 간에 빨리 들어오려고 사실은 장외 기업이 장내 기업을 인수하는 건데 형식은 장내 기업이 장외 기업을 인수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게 백도어 리스팅입니다. 그런데 이게 부작용이 하도 많다 보니까 시장에서 금지시켰었습니다. 그런데 이 스펙이라는 제도가 이게 바로 이 백도어 리스팅을 공개적으로 해라 이렇게 만들어준 비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스펙이라는 것 자체는 한마디로 현금만 있습니다. 현금만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스펙이 이번에 공모규모로 100억을 해가지고 들어온다는 것은 100억의 현금을 가지고 있는 페이퍼 컴퍼니가 올라왔고 그러면 장외에 있는 기업이라는 예를 딱 붙이면 이 장외에 있는 기업은 100억이라는 캐시를 자기가 안으면서 장내에 들어오는 상장의 효과를 누릴 수 있게끔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스펙이 시작할 때는 엄청나게 인기가 많았고 관심을 많이 가졌습니다. 하지만 초반의 스펙들은 대부분 다 되게 힘들었었죠. 그래서 지금 현재 나오는 스펙들은 우리는 2기 스펙이라고 합니다. 최근에 올라오고 있는 그 스펙들은요. 1기 스펙들은 2011년, 2012년까지 올라왔던 이 스펙들을 얘기하고요. 우리나라 그 명칭으로는 기업 인수 목적 회사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냥 스펙이라고 해도 조회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근데 2기 스펙에서는 여러 가지를 바꿨는데 요약하자면 3가지를 집중적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이 합병 가치를 산정할 때에 있어서 아니 기껏해서 빨리 지금 올라오게끔 하라고 해가지고 스펙을 열어줬는데 합병을 그러면 이제 하겠습니다 하고 신고서를 딱 냈더니 금융위에서 아니면 증권거래소에서 심사를 무지하게 깐깐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되겠어 정말? 이런 식으로 가버려가지고 스펙이 가장 중요한 게 스피드거든요. 빨리 인수를 해서 끝을 내야지 이게 이 시장이라는 대로 빨리 들어올 수 있는데 여기에서 합병 절차에서 같이 가지고 왈가왈부하는 되게 많으니까 이 부분을 야 너네가 그러면 그 전에처럼 완전히 규정을 하지 말고 합병 가치 산정에서 자율적으로 하는 것을 내가 인정해 줄게. 이렇게 해서 거래소가 좀 바뀌었고요. 이러다 보니까 밸류에이션 부분 자체에서의 법인 선정폭이 되게 넓어졌어요. 그래서 스펙을 한 사람들은 대상할 수 있는, 가지고 붙일 수 있는 기업들이 훨씬 더 많아진 거죠. 예전에 비해서. 두 번째는 상장 기간을 단축시켜줬어요. 그래가지고 예전에는 마치 새로운 상장 심사를 그대로 받는 것처럼 기간을 똑같이 45일을 했는데 이제는 이것을 절반 정도로 줄여주면서 스펙의 스피드를 좀 살려주는 그러한 조건을 완화시켰고요. 마찬가지로 합병식 과세 이형 같은 세부적인 부분, 스펙에 합병시키는 비상장 대주주의 부담도 완화시켜주면서 시장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게 우리 2호 스펙이에요. 이때 상장을 했어요. 자, 보시면 이때가 언제냐면 숫자가 안 보이시니까 읽어드릴게요. 2월 10일이에요. 올해 2,000원에 상장을 했습니다. 스펙이라는 거는 합병 타겟이 나오기 전까지는 가치가 변하지 않아요. 왜? 현금밖에 없잖아요. 가지고 있는 게 현금밖에 없고 영업을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가지고 있는 현금 가치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사실 요 앞단에서 이렇게 움직인 것처럼 2,000원에서 움직이는 게 맞아요. 근데 이때가 보시면 갑자기 퍽퍽 움직이죠? 쭉 올라가다 여기에서 딱 발표를 합니다. 포미닛 아시죠? 포미닛. 그 포미닛이 있는 휴브 엔터와 합병하겠다. 근데 이때부터 사실 시장에서는 알고 있었던 거죠. 아, 붙일 대상 법인이 확정됐구나.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가치가 움직이는 거죠. 사실은 2,000원에서 계속 있어야 돼요. 완전히 효율적인 시장이고 정보가 새지 않았다면 스펙의 주가가 여기에서 계속 움직였다가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미 시장은 반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현재 좀 있으면 이게 이제 그 통과가 돼가지고 다시 매매 정지가 풀리고 다시 이제 거래가 될 텐데 물론 이제 합병 요청을 받아봐야 되겠습니다만 벌써 스펙 투자자들은 지금 2,000원에 들어가가지고 2,400원까지 무려
4개월 만에 20% 정도의 수익을 안겨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합병 발표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5월 28일이니까 약 3개월 정도가 걸렸어요. 이 텀이 상장부터. 자, 그럼 다음 사례 보여드릴게요. 얘는 KB증권에서 만든 스펙인데요. KB 2호 스펙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때 시작했어요. 언제냐? 이게 4월 28일입니다. 올해. 자, 이때 합병을 발표했습니다. K사인 아시죠? 전자 인증 쪽에서 우리나라 시장 1위. 원래 얘네가 작년에 IPO로 올라오려고 하다가 소송 같은 이상한 자금 이슈 때문에 이게 연기가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귀찮아. 상장 심사로 청구하고 다시 그러니 그냥 바로 스펙으로 붙여버리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스펙이랑 합병을 했어요. 자, 그런데 기간에 좀 주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4월 28일 날 얘네가 상장을 했는데 5월 28일 날 합병을 발표했어요. 한 달도 안 걸렸어요. 일기 스펙에 투자를 한 사람들은 물론 저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만 거의 2년 동안을 기다려가지고 합병이 대부분 다 실패했어요. 일기 스펙 때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엄격한 조건들이 다 적용되면서. 그런데 지금 2기 스펙은 훨씬 더 빨라지고 있고 합병 사이클이, 그리고 이렇게 성공적인 합병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이건 상당히 의미 있는 일이고 여러분들께서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도 있겠고 엔젤 투자자로서 이걸 보고 계시는 분도 있겠습니다만 스펙이 하나의 충분한 엑시스로 활용될 수 있고 그만큼 잠재력이 커질 수 있는 그러한 비리클이다라는 것을 하반기 이 리스팅 시장에서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망인데요. 사실 이제 이게 올해 예정되어 있는 하반기 예정되어 있는 4년까지죠. 대기업뿐만 제가 좀 뽑은 건데요. 사실 리스트는 중요하지 않고요. 제 생각에는 여기 좀 읽어드릴게요. NS홈쇼핑이 지금 현재 올라오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푸크전자가 올라온다고 해가지고 2위인 리온쿠첸 주가가 지금 급등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이상하죠? 푸크전자가 이제 올라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었던 삼성 SDS, 에버랜드. 자, 그리고 용평 리조트도 지금 상장을 준비하고 있어요. 용평 리조트 같은 경우는 가지고 있는 부동산 때문에 기업 가치가 적어도 한 6천억 정도는 나와야 되지 않느냐. 땅이 그렇게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용평 리조트도 지금 주관사 대우증권이 지금 해가지고 내년 1분기 상장을 목표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LIG 넥스원, 방산업체죠. 사실 이 주식시장에서는 이 동북아 정세 불안이라든지 경기 확장 그리고 전체주의적, 민족주의적인 글로벌 트렌드가 결국은 방산업체 쪽의 주가를 올려주는 거 아니냐라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실제로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거의 유일한 방산업체인 한국항공우주의 주가가 상당히 퍼포먼스가 좋은 상태고요. LIG 넥스원이 이게 PE한테 인수가 되면서 PE한테 매각했을 때 조건이 빠른 상장이었기 때문에 상장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지금 아직 주관사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만 적어도 내년이나 내후년까지는 LIG 넥스원이 올라올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대부분의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는 미사일을 만들고 있다. 직간접적으로 공군이 쏘든 해군이 쏘든 육군이 쏘든 대부분 LIG 넥스원이 미사일에 연관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또 재미있는 부분인데요. 사실 이제 스몰캡들도 엄청 많은데요. 그걸 일일이 다 설명드리다가는 시간이 없을 것 같고요. 재미있는 거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해외 기업들이 이제 다시 노출 좀 하는 것 같아요. 올해. 그러니까 뭐 액세스바이오처럼 한산 기업이 아니고 아예 해외에서 있는 그런 기업들이 지금 들어오는데요. 물론 이제 패스트 퓨처 브랜드 같은 경우는 한산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상장 심사를 했다가 재작년인가 한 3년 전부터 계속 들어오려고 하다가 가격이 안 맞아서 처리하고 했는데 다시 올릴 것 같고요. 재밌는 게 베이징 농인당 지금 현재 되게 우리 투자증권에서 주관사 맡아가지고 올해 많이나 늦어도 내년 초까지는 이거 진행한다고 하고 있는데 제약업체거든요. 아시다시피 중국 고성 사태 이후로 상당히 많이 시장에서는 중국 기업들에 대해서 과연 배비에이션을 밀 수 있겠냐, 걔네들 FS 재무제표가 별만 믿을만한 그런 수치냐 의심이 많았거든요. 어느 정도 좀 해소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베이징 농인당 같은 경우도 상당히 글로벌한 헤비 업체들한테 감사를 받으면서 차근차근 준비를 하고 있다고 제가 들어봤고요. 또 재밌는 기업들이 많아요. 근데 여기에서 또 아시겠지만 이 필리핀 BXT라는 필리핀 기업이 들어오는데요. 보시면은 쟤는 뭔데 올라와?
임페리얼 팰리스는 가보신 분들 여기에 또 계실 텐데요. 그 세부에 있는 임페리얼 팰리스 운영하는 업체예요.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도 지금 현재 한국 시장에 들어오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도 재미있는 부분 중에 하나고요. 또 이 빅데이터 업체라고 미국에 있는 이 PSI 같은 경우도 지금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장외에서 지금 DR 거래가 되느냐 마느냐 이런 얘기 좀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컨텐츠 미디어 같은 경우는 영국 기업인데 특이하게도 미디어 관련된 컨텐츠 만드는 기업인데 지금 현재 상당히 신한 쪽으로 잡아가지고 주관사를 지금 현재 본격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하겠습니다. 결국은 해외 기업 쪽도 중국 중심에서 사실 재작년에 중국들이 아주 뭐 원양자원부터 해서 식품 포장 여러 가지 중국 기업들이 많이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이런 중국 기업에서 이제는 되게 다원화되고 있고 다양한 국적의 다양한 업종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결론인데요. 사실 이쪽에서 있다 보면 가장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 입장은 그래요. 장외시장 부분 쪽은 갈수록 레드오션화 되고 있고 그래서 장외시장 쪽으로 확대시키고 있습니다. 이건 대부분의 기관들이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프리-IPO 시장 쪽, IPO 시장 쪽 건드리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얼리 스테이지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프리-IPO 시장에서 다시 조금 더 초기 벤처를 하다가 결국은 엔젤까지 오게 되는 그러한 부분인데요. 이 적점이라는 것 자체가 상당히 애매한 게 어떤 부분에서 있냐면 스타트업이 있잖아요. 그리고 어떤 부분이 있냐면 VC가 있는데 벤처 캐피탈들은 지금 대부분 다 돈을 엄청나게 쌓아놓고 있어요. 나라에서 받은 것도 있고 연기금에서 받은 것도 있죠. 1,000억, 2,000억씩 돈을 왕창 쌓아놓고 있고 얘네가 지금까지 했던 것보다 조금 더 초기 투자, 조금 더 얼리 스테이지에 있는 기업에 투자를 해라 등 떠밀리고 있는 그런 상태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 괜찮은 기업이 있다고 생각돼가지고 딱 여기에다 투자를 해야지 딱 봤는데 그게 엔젤 투자자면요. 지금 같은 상태에서는 너무 많아요. 주주수가. 실제로 지난번에 제가 간담회, 조희청장님 간담회에 참여해가지고 KTV 네트워크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였거든요. 투자가 좋아서 투자를 하고 싶어서 주주명부를 받아서 이제 투자를 딱 하려고 보니 주주수가 30명이라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다 받아줘요? 하나로 제발 좀 모아달라. 즉 VC하고 엔젤하고 그 사이에 노드가 좀 필요해요. 브리지 역할을 할 수 있는. 이건 전적으로 제 개인적인 사견이지만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이제 잠깐 말씀을 하셨던데 팀장님께서 어쨌든 이 엔젤 투자자들이 운영하는 이 PEF 그게 무슨 투자 조합 형태든 뭐가 됐든 상관없어요. 주체를 하나로 줄일 수 있는 이 PEF 관련돼 가지고는 빨리 열릴 수 있으면 이쪽 부분이 훨씬 활성화가 될 것 같아요. 아까 7월 15일날 이제 진행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쪽 PEF 쪽에 관련된 링크들이 빨리 정비가 되는 대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오히려 이 엔젤과 VC 사이에서 상당히 하반기 시장에는 재밌는 시장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어떠한 스타트업이 엔젤 투자자분을 VC한테 매각하는 이러한 부분 쪽이 상당히 많이 나올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사실 2000년에 코스닥 부분 쪽을 많이 경험하신 분들이 여기도 계실 텐데요. 2000년도에 코스닥 시장은 뭐 그때 아주머니들 와가지고 코스닥이 무슨 답이냐고 이렇게 얘기했었던 광고를 본 기억도 나고 제가 북증권에서 최불암 씨가 와가지고 허허거리면서 웃는 광고도 기억이 나는데요. 그때 코스닥 시장은 사실은 엑시 창구였어요. 그때 코스닥에서 돈을 번 분들은 없는데요. 코스닥에 기업을 올린 분들은 다 돈을 벌었죠. 기억하시겠지만 지금은 그러한 시장이 조금 더 빨리 앞단으로 당겨진 상태이기 때문에 스타트업들한테도 코스닥 시장의 활성화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중요한 것은 저희 같은 엔젤 투자자 기준에서는 엔트리는 누구나 해요. 자기가 정말 좋아 보이고 괜찮은 기업이라고 생각되시면 돈만 있으면 다 투자할 수 있죠. 하지만 엑시트이 힘든 거잖아요. 엑시트를 어떻게 어떠한 시장 조건에서 활성화시켜 주느냐에 따라서 이 시장이 정말 폭발적으로 커질 수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결정될 거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따라서 저는 이번 시장에서도 코스닥 부분 쪽을 상당히 눈여겨보셔야 된다. 코스닥 종합주가지수는 매일은 아니더라도 가끔씩은 한번 보시면서 최근 코스닥 시장이 어떤지는 알고 계셔야 그래도 엔젤 투자를 하시는 데 있어서 내 다음에 누가 내 것을 받아줄지를 생각하셔야 된다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이 이제 양극화인데요. 사실 본다면 최근에는 양쪽으로 이게 채권에서 이게 투자하는 전략 기준으로는 이게 바벨 전략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만기가 극단적으로 짧거나 아니면 만기가 아주 긴
이 두 종류의 채권만 집중적으로 사는 전략을 바벨 전략이라고 하거든요. 요즘에는 이거를 저는 시간 초액도 바벨인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돈이 어디에 몰리느냐? 앞쪽에 있는 초기 투자, 스타트업 쪽이고 아니면 다 대기업에 중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소득의 양극화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마켓 밸류에이션도 심큰 양극화 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스타트업이 생각해보면 카카오 같은 경우가 1년 전에 5만 원의 장기 시장에서 거래가 됐어요. 이게 최초의 거래였거든요, 거의. 그리고 지금 15만 원이 넘었죠. 근데 카카오의 가치가 그러면 1,000억이었을 때부터 지금 얘기하고 있는 조 단위가 될 때까지 2년이 안 걸렸어요. 그만큼 스타트업에서 퀀텀 점프로 가는 이러한 쪽이 되게 빨라지고 있고 중간 생태계는 거의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 생각에는 기업 가치 기준으로 해서 50억에서 100억 정도 이게 거의 죽음의 계곡인 것 같아요. 50억에서 100억 정도의 스타트업의 기업 가치 아니면 벤처의 기업 가치가 그 정도를 넘어선다면 그 다음부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뒷단에서 투자를 하지 못해서 손이 근질근질하고 있는 VC들 같은 그러한 투자기관들이 다시 그것을 매수를 해주면서 100억에서 500억, 1000억으로 가는 스토리를 만들어줄 수 있는데 지금 상태에서는 이 50억에서 100억이 정말 힘든 것 같아요. 이 부분 자체를 기업을 투자하실 때 있어서도 상당히 크리티컬한 뷰로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을 넘어섰다는 기업은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는 스타트업의 엔젤이 아니라 VC가 필요한 기업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께서 투자하시는 이 스펙트럼을 조금 더 안쪽으로 당기셔야 되지 않을까, 그쪽 부분 좀 더 보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제가 맡은 시간이 다 끝났고 당연히 여기까지 끝났는데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 제언드리자면 사실 이 정부, 지금 현재 이 정부가 가장 필요한 게 뭘까? 저는 이런 부분을 좀 많이 생각해요. 음모론 같은 건 아니고요. 무슨 얘기냐면 어쨌든 간에 2000년대에는 밀레니엄 버블이다 뭐다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았다 얘기를 해도 네이버, 넥슨 이러한 1조가 넘는 순수한 벤처 출신의 대기업들은 다 그때 나왔어요. 결국은 인풋이 많으면 분명히 스타가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이 정부에서도 그러한 부분들을 분명히 생각하고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이렇게 스타트업과 엔젤 쪽에 많은 자원들이 투자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들께서 이제 1조를 만들 수 있는 그러한 기업들을 잘 골라주실 일만 남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박현준이었습니다.